우선은 정책 분야에 있어서 유형화를 한 정책 과제 중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로는 의료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그리고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과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료 보장성 강화는 우리가 문재인 케어라고 듣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케어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세부 계획들은 그 일정대로 상당 부분 집행이 되어 왔다고 평가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각각의 세부 정책들이 집행된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가로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이나 재난의료비 확대 사업은 18년 초부터 시작이 됐지만 개별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라든지 기타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18년 중하반기부터 저희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효과는 아직 결과로서 성과를 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들이 다른 어떠한 정책까지보다 세부 정책들이 일정대로 진행됐다는 부분과 그 일정대로 진행됐고 집행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투입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떠한 다른 정책들보다도 추진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한 과제라고 평가가 됩니다. 아직은 결과로서 성과를 볼 수는 없지만 중간적인 영향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조짐으로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은 18년 초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17년도와 18년도에 마이크로 데이터로 발표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전체 가구에서 사실 크게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라는 것은 지불 능력 대비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고 있는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근데 또 차이를 보시면 비교적 근로자 가구에 비해서는 그런데 비근로자 가구에서는 감소의 권한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아직 큰 변동은 없지만 1분위 가구에 있어서는 감소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사인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건 특히 물론 연속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2년도와 16년도 사이에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가구 비율의 그 변화를 1분위 가구에만 비교했을 때는 그때 연도별로 7.9%가 인상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은 또 다른 자료인 보살하는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료평화 데이터에서도 매년 연도별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증가했었던 것과 대비해 보면 상당히 이제 18년 초부터 진행됐던 저소득층 중심의 비용 부담 완화 효과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이미 2, 3년 전부터 안이 나와 있었지만 집행 시기와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조율이 필요했던 정책이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정부에 들어서면서 2단계로 좀 나눠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합의가 돼서 이제 집행이 된 것이고 1단계 개편안이 18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어떻게 부담의 형평성이 완화되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듣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25%가 사실 보험료 변동이 있었는데 크게 민원의 증가라든지 중출 변동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 준비와 사회적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던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장성 강화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당 부분 서비스에 있어서 효율적인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아파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건강할 때 좀 더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악화가 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통해서 치료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범위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건강검진 체계를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특화의 건강검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체감도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또 현재까지 이것들이 보건소 기능이나 1차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중심의 가치 향상에 있어서는 매우 바른 접근이고 이것들이 좋은 기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정책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성과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도 사회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거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를 이제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3년간 이제 3차례의 사회조사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전 2번의 차이에서 별로 없었는데 사실 세 번째 2018년도 발표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 크게 상승이 있었고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보건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사실 이 예방 서비스나 건강증진 서비스의 친밀성이 보건사 역할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지면 좋은 공정성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정책은 아주 기대 효과가 좋은 정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년 단계니까 앞으로의 3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지금까지 이 정책들 세 가지가 가장 집행력이 좋다라는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사실은 합리적인 의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최적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들은 상징하는 부분 조금 속도가 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가 되면 사실 이제 보장성이 부족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가입을 했던 민간보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간보험과 공적보험 간의 연계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물론 정부도 이걸 인식을 해서 처음부터 많은 협의 과정을 가져왔지만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이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부피 보장하지 않을 거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료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연계가 되면 국민들의 비급여 수입이 통제가 되는 부분들을 둘 다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계나 보험업계 모두 이걸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부처 간 의견 조정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조정에 필요 시간들이 있어야 돼서 이 부분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비급여가 창출이 된다면 보장성 강화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평원에서는 매년 이제 비급여 조사를 해서 그 법적으로 병원급 이상은 비급여 항목들을 칭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급여 항목이 어떠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들을 소통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비교 정보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급여 관리 매우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가 통제해야 하는 많은 비급여들은 의료급에서 발생합니다. 이 의료급에 대한 비급여 관리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비용 인식을 시켜서 이용을 좀 과이용을 통제하려는 부분으로 본인 부담을 차등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제비 부담을 조금 더 높게 많이 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장성 강화에서도 예비급여라는 틀로 저희가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예비급여에 들어오는 항목들은 기존의 외래의 평균 본인 부담률인 3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연성과 안정성 수준에 따라서 90%까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궁극적으로 이 예비급여에 들어오는 보장성 확대 항목들은 신기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인 부담의 부담 때문으로 인해서 신기술에 대한 접근 격차를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왜냐하면 이
예비급여에 해당되는 비급여 본인 부담은 사실상 본인 부담 상한제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또 환자 설립입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비용 구조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담성 강화를 하면 비용 부담이 더 낮아지니까 더 많은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갈 거라고 해서 우려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정책이 시작됐을 때 반드시 의료 전달 체계에 효율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해드렸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보담성 강화의 직접적인 정책들은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반대의 어떤 역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직은 속도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사인이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조금 더 심하게가 어떡하냐 이런 우려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왼쪽의 그림은 17년도 상반기와 18년도 상반기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이용은 감소를 하고 있고 의원은 증가를 합니다. 약하지만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9월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의원은 감소를 합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사실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들이 18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들을 봤을 때 여전히 이용의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이용이나 과지출들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